딸의 결혼식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아버지가 6개월 후 그 딸을 구하기 위해 총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지키려는 한 아버지의 절절한 사투가 부산 바닷가에서 펼쳐집니다. 과연 그는 딸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박준혁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작은 법무법인에서 토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55세의 전직 검사인 그는 20년간 부산지검에서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었죠. 특히 건설업계 비리 척결에 앞장서며 많은 악역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딸 소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준혁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9세인 소희는 서울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6개월 전 부산 남자와 결혼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지난주에도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빠서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어딘가 억지스러웠죠. 준혁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오랜 검사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결심을 했어요. 예고 없이 딸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한 거죠. 소희가 살고 있는 곳은 해운대 신시가지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마련해준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간 준혁은 15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문득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남자의 거친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에 귀를 대고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들린 것은 딸의 흐느끼는 소리였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문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바꿀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소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눈물과 멍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 끝에는 피가 맺혀 있었어요. 소희 앞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 계집이 또 아버지한테 연락했지. 내가 몇 번 말했어. 남자가 주먹을 치켜들었을 때 준혁은 문을 박차고 들어섰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소희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남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본 준혁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김철수, 5년 전 자신이 직접 기소했던 건설업계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아, 검사님께서 오셨군요. 김철수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입니다. 박준혁 검사님.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철수는 뇌물수수와 공사대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었어요. 2년 만에 가석방되어 나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서연아, 괜찮니? 준혁이 딸에게 다가가려 하자 김철수가 막아섰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준혁은 딸의 부어오른 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소희의 남편 김민주는 무관심하게 TV만 보고 있었어요.
5년 전 검사님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죠. 김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검사님 딸을 우리 며느리로 맞이한 것도 다 계획이었거든요.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소희와 민준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던 거죠. 당신이 감히 내 딸을. 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과였어요. 앞으로 더 재밌어질 겁니다. 김철수의 협박에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아,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준혁이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김철수가 다시 막아섰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어디 데려가시려고요. 하지만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준혁은 소희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운대 구시가지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소희는 소파에 앉은 채 계속 울고 있었죠.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혁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잖니. 준혁은 서재로 가서 5년 전 김철수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펼쳐보니 당시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김철수는 단순한 건설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산 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결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중간 고리였거든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았고 공사 대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횡령했죠. 준혁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김철수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당시에는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소희야, 민준이와는 어떻게 만났니?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는데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땠니?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민준 오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복수를 계획한 김철수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철수가 아직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소희에 대한 위협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과거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거죠. 혼자서는 김철수와 그 뒤에 숨은 조직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연합의 결성. 준혁은 오랜 동료였던 현직 검사 이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성호는 현재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형, 오랜만이네요. 이성호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성호야, 내 도움이 필요해. 김철수 기억하지? 물론이죠. 5년 전 그 건설업자 말이에요. 왜요? 준혁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성호는 말을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에요. 만약 김철수가 다시 활동하고 있다면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날 오후 이성호는 과거 김철수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조사관 출신 정태수도 불러왔습니다. 정태수는 현재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김철수의 현재 상황을 조사해 봐야겠어요. 정태수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출소 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김철수는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하나와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관광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관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안가 땅을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치인들과의 연결고리가 보였어요. 이건 5년 전과 같은 패턴이네요. 이성우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소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동료들과 함께 법적으로 해결해 볼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소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니. 준혁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가 반드시 해결할 거야. 수사팀은 김철수의 최근 사업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가 현장 조사를 맡았고 이성우는 법적 자료를 검토했어요. 준혁은 전체적인 지휘를 담당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결과 김철수의 관광 사업이 실제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어요. 해안가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었고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태수가 직접 김철수의 사무실에 잠입 수사를 시도했어요.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간 거죠. 하지만 김철수 측에서 이를 눈치챘습니다. 정태수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촬영하고 있을 때 경비원들에게 발각된 거예요. 다행히 정태수는 일부 자료를 확보한 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 김철수 측에서도 준혁 일행이 자신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준혁의 집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준혁과 소희는 간신히 뒷문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그냥 포기해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준혁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들이 내게 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준혁은 이성우와 정태수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만난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이제 법적 해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성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렇다면 직접 행동에 나서야겠군요. 준혁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혁 팀이 결정적 증거 확보에 근접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성우가 긴급하게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준혁이 형, 큰일 났어요. 우리 수사 내용이 새어나갔어요. 이성우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김철수 측에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것 같아요. 준혁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팀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누가?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오갔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태수가 말을 시작하려 할 때 이성우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준혁이 형. 이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였어. 뭐라고?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김철수가 내 가족을 위협했어요. 아내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혁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의 배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성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철수의 전화였어요. 검사님, 딸이 보고 싶으시면 감천문화마을 꼭대기 전망대로 오세요. 혼자서 말이에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뭐라고? 소희를 어떻게 한 거야? 준혁이 소리쳤어요. 별일 없어요. 아직은 말이죠. 1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카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형, 함정인 거 알고 있죠? 정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갈 수밖에 없잖아.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소희는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야.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진 후의 골목길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어두웠어요. 준혁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며 전망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꼭대기 전망대에 도착하자 김철수와 그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희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준혁을 바라봤어요. 오셨군요, 검사님. 김철수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끝내죠. 내 딸을 놔줘.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검사님이 저를 감옥에 보낸 만큼 저도 검사님께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김철수가 소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정태수와 함께 미리 경찰에 신고를 마쳤고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도록 했거든요. 갑자기 전망대 반대편에서 정태수가 나타났습니다. 김철수의 부하들이 당황하는 사이 준혁은 재빠르게 소희 쪽으로 달려갔어요.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김철수가 권총을 꺼내 들었지만 준혁이 그의 팔을 잡고 위로 치켜 올렸어요. 총성이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계단과 골목을 배경으로 추격전이 펼쳐졌어요. 김철수는 부하들과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마을 곳곳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철수는 막다른 골목에서 붙잡혔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끝이야, 김철수. 준혁이 딸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 부산지검에서는 김철수와 그의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와 함께 더 중한 죄목으로 기소될 예정이었어요. 배신했던 이성호도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준혁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준혁이 형.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가족을 지키려 한 마음은 이해해. 준혁이 이성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소희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가 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혁과 소희는 해운대 바닷가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소희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내 딸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준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는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부산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고 가족의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어요. 소희는 이제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딸을 지켜낸 것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앞으로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의지가 결국 모든 악을 이겨냈죠.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